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몰래 사랑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21살에 결혼했다. 한창 결혼의 달콤함을 꿈꿀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효심 때문에 외가 친척들 앞에서 부모님 어깨 좀 펴드리게 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5살 연상의 건설 엔지니어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그녀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천의 3층짜리 주택은 겉은 번듯했지만 안은 오랫동안 여성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듯 차갑고 삭막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뵌 적도 없었고 시아버지인 박서방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말이 없고 반듯한 분이었다. 너무나 과묵해서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지 그냥 한 집에 사는 타인처럼 인사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시집온 첫날 서연은 서투르게 설거지를 하다 찬장에 있던 오래된 사기 그릇을 깨뜨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빌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조각을 쓸어 담았다. 꾸짖지도 쏘아보지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남편 민주는 결혼식 후 딱 2주 만에 장기 프로젝트 감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집에서 몸조심하고 있어.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도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하는 분은 아니니까 라는 문자만 남겼다. 그렇게 갓 결혼한 젊은 여자는 그 집의 유일한 남자인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곧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먼지 쌓인 낡은 액자들, 마주 앉아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두 사람만의 식사, 그리고 특히 무언가 아주 깊은 비밀을 감춘 듯 늘 침잠해 있어 속을 알 수 없는 아버님의 눈빛. 서연은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 길어지는 침묵,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 사소한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모호한 감정의 싹을 틔웠다. 금지된 것이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데 차가운 밤 아버님이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것을. 서연이 시집온 날은 비가 내렸다. 초여름을 알리는 이천의 비는 거세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내렸다. 웨딩카에서 내린 그녀의 하얀 드레스 자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미처 시들지 않은 작약 부케가 들려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였다. 검은 우산을 든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너라. 단 3마디였지만 상견례 이후 아버님이 그녀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작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오래된 양식의 3층 집. 석회벽은 빛이 발해 있었고 괴종식에는 매시간 정각마다 규칙적으로 울렸다. 집안의 모든 것은 정갈하고 깨끗했지만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티가 역력했다. 며느리로서 차리는 첫 저녁 식사. 서연은 시댁주방에 처음 들어선 탓에 손을 떨며 서투르게 채소를 다듬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때때로 끓는 물을 부어주거나 가스불을 줄여주었다. 꾸짖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서툰지를 깨닫게 했다. 식사 시간, 남편 민주는 곧 가게 될 일본 오사카 현장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고 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순두부 한 조각을 그녀의 밥그릇에 놓아주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묻지도 탓하지도 않는데 왜일까? 서연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2층 방에 누워 기왓장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자정이 다 되도록 온라인 회의로 바빴고 방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아래층에서 아버님이 뒷문을 열어 빗물을 받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째서인지 그 기침 소리가 마음에 걸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 매일 비슷한 날들이 반복되었다. 아침 일찍 남편은 일을 시작했고 서연은 부엌 일을 도왔다. 아버님은 현관앞 난초 화분을 정성껏 돌보셨다. 셋이서 아침을 먹고 나면 남편은 회의에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고 서연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남았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렇게 몇 주를 살자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힌다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는 듯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붙들고 있었고 밤에 나란히 누워도 신혼초처럼 팔베개를 해주는 일은 없었다. 반면 아버님은 말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좋아하는 맛의 녹차를 정확히 타주셨다. 그녀가 설거지를 할 때면 무거운 냄비는 대신 닦아주셨고 그녀가 걸레질을 할 때면 바닥 아래 보이지 않는 콘센트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드러나는 관심은 아니었지만 그 덕에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투명인간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밤이 되면 아버님 방 쪽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치 그의 눈빛처럼 조용하고 따뜻하면서도 이상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뜨거웠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갈비찜을 만드느라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관자놀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남편의 빈자리로 인해 매일 커져만 가는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 그녀는 따뜻하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 갈비찜을 솥에서 꺼내 상에 올리려는 순간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리고 부엌 조리대를 붙잡을 새도 없이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2층 방의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슴까지 얇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오른손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에는 아직 생강차를 들고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속 좀 달래게 물이라도 마셔라. 서연은 더듬거렸다. 제가 왜 여기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듯했다. 그 거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그녀의 심장이 살짝 아려왔다. 쓰러져 있었더구나. 마침 장에 다녀오다 부엌 문이 잠기지 않은 걸 보고 들어왔더니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님이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던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딸처럼 며느리를 걱정하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감추려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버님은 더 이상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부엌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고 당부했고 제 시간에 물을 마시라고 일러주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자주 어지러워한다며 부엌 앞에 작은 자소엽 화분을 직접 심어주기까지 했다. 이게 혈압에 좋다더구나. 남편은 여전히 매일 밤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보통 몇 분 만에 바쁘다는 핑계로 끊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홀로 발코니에 앉아 먼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는 아버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오늘 뭘 사오셨을까? 생강 한 톨, 배추 한 포기, 아니면 달콤한 귤 한 봉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편이 무심하게 보내는 사랑해라는 문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그녀의 손을 베었다. 피가 솟구치자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버님이 등 뒤에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소금물로 상처를 씻어준 뒤 거즈로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여자 손에 흉터 남기면 안 된다. 인생은 길다.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말은 그녀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서연은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다. 강한 바람이 오래되어 헐거워진 나무 문틈으로 세차게 불어 닥쳤다. 천둥이 연달아 치면서 문들이 서로 부딪혀 삐걱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나 회의 중이니까 먼저 자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다. 그녀가 막 휴대폰을 끄는 순간 집안의 전기가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고 천장 선풍기는 멈췄으며 희미하게 켜져 있던 무드등도 꺼졌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릴 때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말 상대 하나 없이 캄캄한 밤에 홀로 있어야 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계단 난간을 꽉 붙잡았다.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이 손전등을 들고 계셨다. 낡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며 나지막이 기침을 했다. 잠이 안 오느냐? 서연은 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번개가 무서워서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손전등을 건네주었다. 방에 가서 촛불이라도 켜거라. 창가에는 앉지 말고 바람에 흔들릴라. 왠지 모르게 그녀의 발은 아버님의 말대로 방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은 아버님의 숨결이 폭풍우 치는 밤에 늙은 고목처럼 든든하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준이 엄마도 번개를 무서워했지. 뇌우가 칠 때마다 부엌에 내려와 촛불을 켜고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한 번은 내 손을 잡고 번개는 나쁜 사람만 친다니까 당신은 내 옆에 안심하고 앉아있어요 라고 하더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님은 정이 많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벽을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장 많이 슬퍼했던 사람이기도 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슬픈 피아노 선율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님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비 때문일 수도 혹은 자신이 그의 마음속 아주 익숙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그날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버님은 지금과 다르게 사셨을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랬겠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처럼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 말은 작은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서연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마땅히 시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할 그 남자 옆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현관 앞 부겐빌레아 덩굴을 지나 타일 바닥 위로 반짝이는 빛 조각들을 쏟아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아버님을 위해 계란말이를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식용유를 찾으려고 찬장을 열었을 때 선반 높은 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밟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다. 낡은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편지들,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갈색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볼 생각은 없었지만
부드럽고 비스듬하게 쓰인 글씨에 시선이 빨려 들어갔다. 1998년 5월 8일.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의 작고 예쁘는 귀걸이를 샀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 첫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민준이가 무서워할까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잠들지 못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마음에 날카롭게 새겨졌다. 그녀는 과묵하기만 한 그 남자가 한때 그토록 다정한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상상했다. 현명한 아내, 단란한 가정,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 서연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닿지 못했던 그 남자의 과거,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 시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벽에 걸린 액자의 먼지를 닦던 그녀는 낡은 결혼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어 깜짝 놀랐다. 세세한 이목구비가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슬프고 부드러운 눈빛, 입꼬리만 살짝 올려웃는 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비슷했다. 바로 그때 아버님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 이름은 은혜였어. 2001년에 세상을 떠났지.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만이 바람처럼 고요하고 심연처럼 깊게 교차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네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다. 말로가 아니라 눈빛으로. 매일 아침 그가 따라주는 차 한 잔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던 손길로,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과 그보다 훨씬 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녀의 심장 박동으로.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날씨는 온화했고 비단실처럼 얇은 햇살이 집 앞 타일마당에 내려앉았다. 아버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내리더니 뜻밖의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바쁜 일 없으면 같이 장에 가지 않겠니? 서연은 놀라서 조금 당황했다. 그가 먼저 집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어째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이고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2005일장. 이른 아침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등나무 바구니를 들고 그의 몇 걸음 뒤에서 따라 걸었다. 그는 평소처럼 소박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리고 안정적이었다. 단골 채소 가게에 도착하자 가게 주인이 아버님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이구, 박서방님, 오늘은 며느님이랑 같이 장 보러 오셨네요. 근데 꼭 친딸 같아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없었다. 다음은 생선가게, 정육점, 과일가게 순이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물었다. 따님이세요? 민준 씨 아내분이시구나? 젊은데 참 야무지네. 두 분이 같이 장보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여요.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칭찬은 듣기 좋았지만 왜인지 마음을 콕콕 찔렀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자신과 아버님이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보이지 않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천천히 오너라. 사람 많아서 부딪히기 쉽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다정하게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가 건네는 물병을 보았다. 그 눈, 그 시선은 더 이상 나이든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1.5m가 아니었다. 집마당에 도착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새로 산 연꽃을 꽂으려 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한 시선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백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영상통화로 몇 마디 건성으로 묻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님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3분도 채 안 되어 전화를 끊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직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가져다 주었다. 연꽃이 참 곱구나. 하지만 화병물은 매일 갈아줘야 한다. 꽃이 시들면 보기가 슬프거든. 그 말을 듣는데 콧등이 시큰해졌다.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 자신도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남자만이 그녀에게 자신이 여전히 관심받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정오, 밤새 내린 비가 갠 이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붉은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 나무십 사이를 뚫고 들어와 꿀처럼 노란 빛을 현관에 쏟아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오늘은 친정어머니가 날이 쌀쌀해질 때마다 끓여주시던 고등어, 김치찜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해. 그 맛을 본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버님을 위한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서툰 솜씨로 고등어 비늘을 벗기는데 비늘이 앞치마와 얼굴에 잔뜩 튀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소박한 흰 셔츠 차림에 손에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멈췄다. 생선을 그리 오래 두면 비린내가 난다. 생강은 있느냐? 내가 해주마.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는 다가와 손을 깨끗이 씻고는 익숙하게 생강을 썰기 시작했다. 얇게 썬 생강 조각들이 도마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심장이 작게 떨려왔다. 자신이 시아버지와 함께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부엌에서 요리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억지스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다. 찜을 조리할 차례가 되어 그녀가 뚝배기를 꺼내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마침 그도 간장병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아주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렇지 않은 척 국자를 찾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부엌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끓어오르는 냄비 속 진한 간장 냄새처럼 강렬하고 선명한 무언가가. 그날 점심 고등어 김치찜은 놀랄 만큼 맛있었다. 그는 천천히 식사하며 그녀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아주 훌륭하구나. 옛날 그 사람 솜씨 같아. 서연은 웃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 눈 속에 담긴 옛 여인의 모습과 현재의 자기 자신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날씨가 쌀쌀해졌다. 그녀가 옷을 개고 있는데 그가 밖에서 들어오며 작은 크림통 하나를 내밀었다. 이맘때쯤이면 손이 트더구나. 내 손이 건조해 보여서 이거 바르거라. 서연은 놀라서 크림을 받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참 세심하시네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옛날에는 내가 세심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는 더 잘해줄 수 있는 건 놓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가슴을 부드럽게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가 하는 말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다. 급한 회의 생겨서 주말에 못 가. 그녀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괜찮은지는 묻지 않았다. 서연은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아버님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등불이 그의 평온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의 손길, 크림을 건네주던 그의 눈빛, 음식을 칭찬하던 목소리, 그리고 도덕과 감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광활한 영역으로 자신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반복되었다. 일요일 아침, 집은 고요했다. 민준의 전화도, TV 소리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햇살과 푸른 이끼가 낀 기와지붕 위 새소리뿐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서 피곤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가 아버님이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했던 추억의 장소인 다락방의 나무 선반을 청소하기로 했다. 마침 오늘 아버님은 외가 쪽 제사에 가셨다. 며느리가 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텅 빈 3층 집에 혼자 남았다. 호기심에 그녀는 작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다. 그녀가 옷장을 열자 안에는 빛바랜 꽃무늬 종이 상자와 2000년대 신문지에 쌓인 낡은 물건 몇 개가 있었다. 옷 주머니에서 상아색 손수건 하나가 떨어졌다. 손수건 가장자리에는 작은 국화자수가 놓여 있었고 손으로 쓴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손수건은 늘 잊어도 저는 절대 잊지 않는 당신에게.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필체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른 꾸러미들도 열어보았다. 깨끗하게 다려진 흰 한복, 짧은 시들로 가득 찬 작은 수첩, 모두 아버님의 아내이자 민준의 어머니인 은혜 씨의 물건이었다. 순간 목이 메어왔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과거에 손을 대는 뒷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역시 한때 아버님에게 그토록 사랑받았던 여자. 그녀는 낡은 손수건을 든 채 다락바닥에 주저앉았다. 글자 하나하나, 접힌 자국, 천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간의 숨결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눈물이 흘렀다. 질투도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안쓰러웠다. 먼저 떠나간 그 여인이, 그리고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될 빈자리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안쓰러웠다. 그날 오후 아버님이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현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상아색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다가오다가 손수건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몇 분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손수건에 술을 놓는 걸 좋아했지. 화가 날 때마다 앉아서 술을 놓았고 나는 그 손수건을 들고 미안하다고 빌었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어머님께 화나신 게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그저 제때 잘해주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뿐이지. 공간은 고요해졌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저녁 햇살이 처마를 넘어 그의 깊은 눈동자를 노랗게 물들였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나무 탁자 위에 조용히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만약 어머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아버님은 두려우실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 집 뒤편 들판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지만 마음의 문은 닫을 수 없었다. 손수건에 새겨진 글씨를 본 순간부터 그녀는 그 남자의 마음이 한때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픔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게 대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다음 날 오후 이천의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렸다. 잿빛 구름이 몰려와 막던 하늘을 이불처럼 뒤덮었다. 그때 서연은 집 뒤편에 오이 덩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화를 내는 것처럼 거셌다. 그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뛰어들어가려다 미끄러운 흙바닥에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간신히 오이 지지대를 붙잡았다.
손에 들고 있던 호스가 튕겨나가며 옷에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이 허둥대는 사이 검은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펼쳐졌다. 그리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낮고 따뜻했다. 가만히 있거라. 바닥이 미끄럽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얇은 스웨터를 입은 그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꾸짖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뜰로 내려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다 큰애가 이리 조심성이 없어서야. 애정 어린 꾸짖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며 우산을 때렸고 작은 빗방울들이 그녀의 뺨에 튀었다. 그는 그녀를 현관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나란히 서서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길가의 차 소리도 그녀의 마음속 복잡한 소리도 어째서인지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 역시 시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상실을 겪은 한 남자와 외로움 속을 걷는 젊은 여자, 단지 두 사람만이 있었다. 그리고 비는 모든 경계를 녹여버리는 듯했다. 그는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 흔들리는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더 이상 피하지도 감추려 하지도 않는 시선이었다. 춥지 않으냐?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 속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 정적은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감정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아버님은 저를 그리워하실까요?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떠나도 지울 수 없는 법이다. 그의 말이 그녀의 목을 메이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축축한 것이 비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이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머리를 말렸다. 찬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그가 문 밖에 걸어둔 우산에 머물렀다. 아직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기억을 담고 있었다. 휴대폰에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서류 좀 챙겨줘. 보고 싶다는 말도, 잘 지내냐는 안부도 없었다. 마치 집안일을 돕는 사람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였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온 뒤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과묵하고 조용했지만 현관등 불빛이 그의 등을 비추어 마치 부드러운 후광이 서린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 감정처럼 오르면서도 동시에 그릇된 감정이 또 있을까? 금요일 저녁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강바람이 불어와 골목의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집안에서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채소를 썰고 감자를 깎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날 비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문모퉁이에 걸린 우산을 볼 때마다 심장이 시큰거렸다. 아버님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셨다. 두통이 있다며 저녁도 거르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다. 서연은 죽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방문 앞에 두고 조용히 3번 노크한 뒤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과 10분 뒤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익숙한 회색 승용차가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렸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예고도,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그는 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왔다. 피곤한 목소리였다. 왜 대문을 안 잠가? 이렇게 추운데 활짝 열어놓고. 서연은 얼어붙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의 3주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었다. 그저 불안감만이 숨막힐 듯이 차올랐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심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왜 안 내려오셔? 서연은 머뭇거렸다. 몸이 안 좋으셔서. 죽 끓여서 방문 앞에 뒀어요. 민주는 대답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그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밥상을 치우며 가볍게 손을 떨었다. 평화로워 보이던 이 집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그녀와 함께 자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며 3층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따금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엇박자로 두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혼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부부의 침실이 이토록 낯설어졌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했다. 하늘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기와지붕에는 밤새 내린 비가 맺혀 있었다. 막 빨래를 짜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찍 일어났구나. 서연이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2층 발코니로 나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두 사람을 길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공기가 질식할 듯이 무거워졌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다. 죽은 뜨거웠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따금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 제 아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대로 굳었고 설거지하던 손도 멈췄다. 아버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말 조심하거라. 민준이 비웃었다. 저는 조심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고 없이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제 아내랑 같이 요리하고 아침부터 뒷마당에 같이 서 있고 너무 다정하시던데요. 서연이 돌아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고 아버님은 당신 아버지예요. 두 사람 모두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날 오후 아버님은 현관 앞에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 대나무 숲을 향해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 모든 일이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건 아니다. 그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베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돌아온 후 이천 시내에 자리 잡은 3층 집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서연의 웃음소리도 새 식구의 단란한 식사 시간도 사라지고 오직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민준의 차갑고 의심 가득한 눈빛에 지쳐갔다. 때때로 아버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오해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기 직전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무력감이었다. 그러던 화요일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USB를 들고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USB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서연은 얼어붙었다. 아버님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고 천천히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찬장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고 뒷마당 CCTV 영상을 틀었다. 민준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후 서연 몰래 추가로 설치한 보안 장비에서 몰래 빼낸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아버님이 쏟아지는 비 아래서 서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가 그녀에게 겉옷을 덮어주고 뺨에 묻은 빗방울을 닦아주는 장면. 말 한마디 없었지만 너무나 다정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두 분, 저를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요? 서연은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왜곡되기 쉬웠다. 아버님이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지금 소리 없는 영상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은 들을 수 없단 말이다. 민준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잔인했다. 사람 마음이요. 그걸 누가 믿고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돌아서서 뺨을 때리듯 말했다. 당신이 외로운 건 알겠어. 하지만 누구를 선택하든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어야지. 서연은 움찔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꾸지람 때문이 아니라 결코 선을 넘은 적 없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고통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너무 많이 마음에 담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집은 침묵에 잠겼다.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들렸다.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지만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아버지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상처 많고 인자한 남자에게 감동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이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약 어떤 아가씨가 나에게 다시 가족의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면 이걸 그 아가씨에게 전해주라고 했었지. 서연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비스듬한 글씨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제가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세요. 옳고 그름이라는 틀 때문에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연은 편지를 꽉 쥐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어떤 감정은 사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민준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아버님은 말이 더 없어졌고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부엌에 있는데 대문을 연 아버님이 오랫동안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당신. 서연이 나가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0세에 가까워 보이는 한 여인.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젓고 짙은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날카로운 얼굴 윤곽은 민준과 똑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생모, 미숙 씨였다. 거의 20년 전 아버님과 이혼하고 서울에서 살면서 좀처럼 이곳에 돌아오지 않던 사람이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해졌다. 미숙 씨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깊은 우물물처럼 고요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며느리 생각보다 예쁘네. 아버님은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다. 서연도 앉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마디 차가운 인사가 오간 후 미숙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쪽이랑 내 전남편, 아니 시아버지와의 관계, 진짜예요? 가짜예요? 서연은 그대로 굳었다.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다. 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렸다. 미숙 씨, 말이 지나치구려. 미숙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똑똑히 물어봐야죠. 민준이가 한밤중에 전화해서는 제정신이 아닌 목소리로 엄마, 내 아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묻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미숙 씨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깊어졌다. 내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저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한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과거에 아버님이 점잖지만 무뚝뚝한 남자였다고 했다. 그녀는 한 번의 포옹, 다정한 안부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더 따뜻하고 다정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고 이혼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탓하지 않고 그 후로 줄곧 외로움 속에서 살았죠. 미숙 씨는 아버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솔직하게 살 용기가 없었던 게 잘못이지.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공감의 빛이 서렸다. 그리고 그쪽 진심이라면 피하지 말아요.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죠. 그 만남 이후 서연은 마치 마음속에서 폭풍우를 겪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방으로 올라가 서랍을 열고 은혜 씨가 남긴 손편지를 꺼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여인이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천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렸다. 그날처럼 거세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못한 마음속 슬픔처럼 조용히 끈질기게 내렸다. 서연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짐을 챙겼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시집온 첫 설날에 찍은 낡은 가족사진 한 장. 그녀는 모든 것을 작은 배낭에 담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 다져온 결심처럼 가볍게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그 안에 무엇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집을 떠날 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집 뒤편, 한때는 비밀스러운 감정의 이정표였던 오이 덩굴 앞에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마당의 타일 하나하나를, 마음속의 혼란을 천천히 밟고 지나갔다. 1시간 후 아버님은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찻주전자 바로 옆에 편지를 두었다. 그가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이 비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에 닿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제가 아버님을 다른 상황에서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는 피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저는 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비록 지금 그 결혼이 형체도 없이 부서졌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아버님, 아세요? 어떤 밤에는 해서는 안 될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나 아침이면 분수를 넘어선 제 마음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만약 남는다면 제 마음속 가장 올바른 것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훗날 아버님이 저를 원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께 감사했고 외로운 한 여자로서 온 진심을 다해 아버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일찍 그리고 더 올바른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제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 편지가 아버님의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조용히 놓였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얼어붙어 그저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누군가 쥐어짜는 듯이 욱신거렸다. 그는 현관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집 뒤편 오이 덩굴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가녀린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더 이상 울타리 근처에서 서성이던 서연의 모습도 아침이면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묻던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도 없었다.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돌아오려는 거냐?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그녀가 아직 거기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그는 검은 우산이 여전히 제자리에 걸려있는 현관을 바라보았다. 아니, 하지만 돌아와서 뭘 하려고? 깨달아야죠.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고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서연이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을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이천 시내 번화가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방은 20제곱미터도 채 안 됐지만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들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작은 카페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서빙 일을 구했다. 카페 주인은 40대 초반의 온화하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그만둬. 착하게만 살면 돼라고 말해주었다. 서연은 그 말에 감사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시받지도 역할이나 신분, 금지된 감정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이 카운터를 닫고 있는데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는 회색 셔츠에 안경을 썼고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째서인지 서연을 보자마자 그는 오랫동안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민주는 아니었다. 옛 시댁 식구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지훈이에요. 민준이랑 대학 동기. 서연은 잠시 놀랐다. 결혼식 때 민준의 절친이라며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사진만 찍고 바로 떠났던 남자가 어렴풋이 기억났다. 바로 그 지훈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돼서요. 지훈은 탓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나 소식 들었어요. 누가 말해준 건 아니고 우연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천에 사는 어떤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글을 봤어요. 이름은 없었지만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퍼져나갔을 줄은 몰랐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존중의 눈빛이었다.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 제안하러 왔어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서류철을 꺼내 서연 쪽으로 밀었다. 제가 부산에 마케팅 지사를 내는데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필요해요. 대학 다닐 때 누나가 글도 잘 쓰고 감수성도 좋았잖아요. 전 누나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류철과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왜 저예요? 그가 웃었다. 제가 예전에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그 결혼식 날 제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비가 새던 수많은 한숨 소리를 들었던 원룸 천장을 바라보았다. 옛 인연에게서 온 새로운 기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마음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아물었을까? 서연은 이번 결정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2달 후, 서연은 부산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시끄러운 소문 속에서 가족을 떠난 며느리였는지 모르는 곳에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는 하루 종일 그녀를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서연은 잡생각을 덜하게 되었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줄어들었다. 그녀는 현재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두운 그림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친구처럼 행동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지만 서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바로 그 점이 그녀가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기에 충분한 조용한 호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한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옛 지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카운터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전보다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구겨진 흰 셔츠의 단추 하나는 풀려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드러났다. 먼 길을 와서 쉬지도 못한 듯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간이 멈춘 듯했다. 민준이 침묵을 깼다. 부산에 출장 왔다가 파트너사 직원 명단에서 우연히 내 이름을 보고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마치 방금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쉬워하는 사람 같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맞아. 하지만 지난 일은 더 이상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민준이 그녀를 보며 시선을 떨궜다. 지난 일을 얘기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한지 묻고 싶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아직 행복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온했지만 과연 그게 행복일까?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널 이해하지 못하고 탓하기만 했어.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했지. 난 그저 체면만 지키려 했을 뿐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여자는 지키지 못했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장이 떨렸다.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지훈이랑 사귀는 거야?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민준이 슬프게 웃었다. 이해해. 고마워. 적어도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줘서 난 한 번도 그러지 못했거든. 민준은 그 후 미련 없이 붙잡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별의 순간 무언가가 깨끗이 씻겨나갔음을 알았다. 마치 모든 원망, 오해, 잘못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그날 밤 서연은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불이 켜지는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민준이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민준과 재회한 후 서연은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부산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호숫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수많은 파란을 겪은 그녀의 삶은 결국 사람들이 말하듯 편안히 잠들기에 충분히 평온하고 스스로 성장하기에 충분히 고독했다. 지우는 여전히 곁에서 조용히 끈기 있게 기다려주었다. 때때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강요하지도 과거를 파고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왔다. 손에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앞면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나의 며느리 서연에게. 아버님의 글씨체였다. 서연은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떨려왔고 축축한 종이에 닿는 손이 차갑게 식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 먼저 갈게. 누나, 읽어봐. 편지에서 아버님은 이렇게 썼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으로밖에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구나. 네가 떠난 날부터 이 집은 영혼을 잃은 것 같았다. 뒷마당 오이 덩굴에는 열매가 열렸지만 아무도 따지 않는구나. 네가 걸어두고 간 우산도 그대로 있다. 치울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그걸 치우면 내 흔적이 이곳에 하나도 남지 않을까봐 두렵다. 나는 네가 떠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안다. 며느리로서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여자로서 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 미안하다. 거리를 지키지 못했던 내가 잘못했고 나를 바라보는 네 눈빛에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서연아,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이자 감정이 있는 한 남자일 수 있었다. 죄책감에 달아 없어지던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한때 솔직하게 살았다. 이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솔직하게 살아주렴.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부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약 나 같은 사람이 기댈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훈이가 너를 지켜줄 만큼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사랑하거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 낡은 오이 덩굴 아래 네가 입고 간 우산을 걸어두고 널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파서가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사실에 울었다. 그녀는 발코니 구석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시는 서서히 불을 밝혔고 거리의 차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선명해졌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영원히 가두어둘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같이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 이천 말고 내 고향기장으로.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답장했다. 그래, 가자. 다음날 아침 7시 동이 트자마자 지훈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모는 낡은 픽업 트럭은 깨끗하고 단정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낯설지만 편안한 진한 커피향이 났다. 부산의 외곽 지훈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말한 기장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좁은 시골길 양옆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이 펼쳐져 있었고 다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차는 낮은 담장과 붉은 벽돌 마당이 있는 고풍스러운 기와집 앞에 멈췄다. 백발의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다듬고 계셨다. 지훈을 보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눈을 반짝였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온다고 말도 없이. 할머니, 이쪽은 서연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기다린 사람. 점심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식사 후 지훈은 서연을 집 뒤편 책과 잡지, 미완성 그림들로 가득한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대학교 시절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긴 머리에 눈이 반짝이는 젊은 서연이 민준 옆에 서 있었고 지훈은 그들 뒤편에서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어. 내가 누나를 좋아했던 거. 근데 민준이가 더 빨랐지. 난 외모나 집안이나 그 녀석만 못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입 다물었어. 누나한테 쓰기만 하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만 간직한 채로.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책상 구석의 책더미를 보았다. 지훈이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쓴 편지였다. 누나는 제가 처음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게 만든 사람이에요. 누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싶게 만든 사람. 누나가 민준이를 사랑하는 걸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만약 언젠가 누나 곁에 아무도 없게 된다면 제가 가장 늦게 찾아가서 다시는 손을 놓지 않을게요. 서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낡고도 새로운 감정에 가슴이 저려왔다. 지훈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누나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누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나가 돌아보면 내가 예전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그날 오후 그들은 집 뒤 연못가에 갔다. 서연은 돌계단에 앉아 손으로 물장난을 쳤다.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대나무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넌 늘 늦었었지. 지훈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인내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때로는 늦게 오는 것이 제때 오는 것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바래지 않을 만큼 오래간다. 어떤 사람은 늦게 오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 토요일 오후
이천의 하늘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햇살이 낡은 기와지붕을 노랗게 물들였다. 서연은 반년 만에 예고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옛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다. 오랫동안 감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던 분. 하지만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 아니라 아버님과 함께 마당에 앉아있는 지훈이었다. 두 남자는 햇살이 비치는 벽돌 마당에서 과거의 감정으로 모든 말을 저울질하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아버님이 먼저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왔느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모든 호칭이 어색해졌다. 지훈이 일어나 서연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아버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무언가를 다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님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차를 따르며 느긋하게 말했다. 서연이는 내 며느리다. 적어도 그랬었지.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독립적인 한 명의 여성이고 저는 그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아버님이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한때 마음이 흔들렸던 남자가 아닌 아버지의 깊고 평온한 시선이었다. 서연아, 지훈이에게 진심이냐? 서연은 멈칫했다. 그리고 두 남자를 보았다. 한 사람은 가장 방황하던 시절 자신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단 한 번 손도 잡아보지 못했지만 청춘 내내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압니다. 지훈 씨는 제게 평온함을 줘요. 불안하지도 찢어지지도 도망칠 필요도 없는.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서연이 입고 간 우산을 걸어두었던 뒷마당 오이 덩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가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벼웠다. 네, 행복을 빈다. 그리고 한때 널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 그날 오후에는 눈물도 다툼도 없었다. 그저 한 관계의 세 단면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함께 마주하고 함께 내려놓았을 뿐이다. 지훈은 집을 나서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난 기억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갈 만큼 끈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딱 맞았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에 돌아왔다. 아버님과의 만남 이후 마음속의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많이 웃었고 심지어 지훈에게 먼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기도 했다. 한때는 자신이 그렇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던 금요일 오후, 그녀가 단골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35세 정도로 보였고 웨이브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 명품 재킷의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내가 한나예요.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난 지훈 씨 약혼녀예요. 그 말에 서연은 그대로 굳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 가족 파티에서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 둘이서 여행 간 사진, 그리고 한나의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지훈이 직접 끼워주는 사진. 네가 믿을 필요는 없어. 그냥 이해만 해. 네가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남자는 사실 나한테 무릎 꿇고 청혼했던 남자라는 걸.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부터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널 찾아온 건 질투 때문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던 남자가 왜 갑자기 이유도 이별 통보도 없이 돌아섰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들었지. 그가 자기 절친의 전며느리였던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서연이 비웃었다. 애인을 되찾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절창피 주러 온 건가요? 한나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네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걸 읽어봐.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한나가 남기고 간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편지에서 한나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그녀와 지훈의 10년간의 사랑, 이별과 재회, 약속과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 그는 침묵했지. 문자도 전화도 설명도 없이. 내가 널 찾아온 건 너 같은 사람이, 그것도 자기 절친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였어. 서연은 편지를 접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졌다. 그녀는 회사에 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지훈에게 메시지 한 줄 남기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방문 틈새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과거에 빚진 사람과 함께 걸어갈 힘이 나에겐 없어. 지훈은 서연이 남긴 작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과거에 빚진 사람과 함께 걸어갈 힘이 나에겐 없어. 눈물에 젖어 번진 단 한 문장이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반평생을 기다려온 그녀가 마침내 영원히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서연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천의 옛 시어머니조차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메시지는 답이 없었고 전화는 계속 끊겼다. 서연이 살던 오피스텔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꺼져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훈은 모든 카페와 버스 정류장을 뒤지고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파도를 보며 앉아있던 해변길까지 헤맸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가 시장에 멈춰섰을 때였다. 흥정소리, 차소리, 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지훈은 갑자기 멈춰섰다. 채소가게 옆에 몸을 숨긴 채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는 서연이었다. 그가 달려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 마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 들킨 아이 같았다. 며칠만 있으려고 했어. 아니, 누나. 지금 나를 피하고 있는 거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부인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관계에서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누난 세 번째 사람이 아니야.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한나랑 나 4개월 전에 헤어졌어. 그 사진들은 다 과거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누나가 날 믿는다면 증거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연이 웃었다. 쓰라리고 지친 웃음이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특히 나처럼 한번 무너졌던 사람에게는. 그녀가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몇 걸음 못 가.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놓치면 다시는 그녀를 잃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누나가 혼자 불안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누나가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두 사람이 서로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한숨처럼 부드럽게 불었다. 서연이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면 끝까지 갈 자신 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난 15년 동안 혼자 걸었어. 누나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라면 평생의 끝까지 갈 거야. 3월의 이천은 고향에 돌아온 딸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햇살이 따사로웠다. 목화꽃이 시골 하늘 한편을 붉게 물들였다. 꽃송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서연과 지훈은 한때 폭풍우를 피하던 이제는 가지런히 정리된 기억이 된 옛집 마당을 다시 찾았다. 옛 시어머니가 나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갓 시집온 며느리였던 그날처럼 따뜻하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지. 이제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날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갔다. 인사를 시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지훈의 어머니 묘 앞에 서기 위해서였다. 그가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여자라고 말했던 분. 서연은 말없이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다. 지훈이 등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충분했다. 한 달 후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도 전통적인 예복도 폭죽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다. 늙은 목화나무 아래 놓인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소박한 시골 밥상, 그리고 진심 어린 몇 개의 미소뿐이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동 어린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도 오셨다. 그는 멀리서 흰 셔츠를 입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다가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서연도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길을 잃었던 딸이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손길이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과 지훈은 목화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다. 뒤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슬프면서도 따뜻하게 들렸다. 옛날에 다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지훈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니, 내 심장은 민준 씨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럼 지금은 어때?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자기를 구해줄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 서연은 더 이상 작은 부엌에서 남몰래 울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용기가 있는 강한 여자였다. 누구의 인생에나 침묵의 구간이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 잠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손을 놓지 않고 곁을 지켜주느냐이다. 서연의 인생은 침묵의 악절이 많은 악보와 같았다. 엄마가 되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가장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시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서연은 그 어둠에서 걸어나오기로 선택했다. 도망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 세상이 씌운 금기의 굴레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실하고 끈기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손을 놓으려 할 때마다 수백 번 다시 돌아봐 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모두가 죄인은 아니며 잘못 시작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실수는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상처는 그저 끈기 있게 곁에서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항상 제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진실하다면 언제나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이다. 서연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지만 현실적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실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바로잡으려 애쓰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다. 우리 모두는 옳고 그름의 경계선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다.